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평범한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우연히 사연 채널을 알게 되고 출퇴근 시간에 잘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기막힌 일들이 남의 사정 같지만 않아서 자꾸만 듣게 되었는데 듣다 보니 저도 사연을 보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들 못지않게 너무나 놀랍고 기막힌 일을 겪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난감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얘기하고 싶었네요. 그래서 저도 더는 과거에 매여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께 저의 사연을 전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결혼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대 시절 저는 원래 연애에 큰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적 멋모르고 만났던 남자들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던 탓인지 괜히 마음 쓰고 감정 소모할 바에는 연애고 결혼이고 안 하고 혼자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는 말고 운동이나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운동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지 강박인 면이 있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운동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다 같이 하는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비슷한 또래의 남녀가 섞여있던 그 모임은 모두들 활기차고 친절해 보였어요. 다행히 다들 친구처럼 지내는 분위기라 운동하기에도 좋고 마음도 편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처음부터 제게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자꾸만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고 쉬는 시간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제게 물을 건네고 직접 챙겨온 간식을 챙겨주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유독 저한테만 그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제게 이성적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를 챙겨주는 게 싫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 사심 없이 운동을 하러 와서 연애 생각도 딱히 없는 제게 그런 관심은 부담이기만 했죠. 그 사람이 부담스러웠던 저는 그 남자의 뻔한 관심에도 일부러 더 무심하게 굴었습니다. 괜히 미안해서 자꾸 받아주고 여지를 주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자꾸 자리를 피하고 싫은 티를 내서 그런지 그 사람도 어느 날부터는 제게 관심을 끄는 듯 거리를 유지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심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관심을 꺼서 그런 건지 그때부터 오히려 제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했지 뭐예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저 취향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운동이 끝나고 모임 사람들끼리 다 같이 모여 얘기를 할 때면 그 사람은 꼭 제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꺼내곤 했었어요. 혹시 이번에 독립영화 나온 거 본 사람이 있어요? 독립영화? 글쎄, 나는 독립영화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없더라. 재한씨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저 독립영화나 비주류 영화 좋아해요. 이번에 나온 그 독립영화도 참 좋더라고요. 저 봤어요. 근데 그거 워낙 비주류라 상영관도 별로 없었는데. 그걸 보신 사람이 있었구나. 어, 나영 씨도 보셨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즐겼어요. 그래서 때 되면 소규모 영화제들도 찾아다니고 못 구하는 DVD들도 수집하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좀처럼 즐기지 않는 취향점들이 저와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기분에 저는 재환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재환 씨는 정말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나 책이나 심지어는 저와 영화 취향도 비슷한 것 같았죠. 게다가 모임에서 만날 때는 운동복 차림이라 사복 취향은 몰랐는데 나중에 사석에서 만날 때 보니 패션도 저랑 비슷하게 닮은 구석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말이죠. 세상에 이렇게 비슷한 취향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 생각이 없다던 저도 그 사람에게 점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닮아 있는 그 사람에게 점점 호감이 생긴 저는 제아주어 조심스럽게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보이자 재한 씨도 다시 제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죠. 그리고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던 저희는 얼마 뒤 연인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연애에 저는 무척 설레고 기대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부분이 비슷해서 사귀기만 한다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사귀게 되니 오히려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눈에 더 띄기 시작했어요. 사람 사이가 취향만 잘 맞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건지 가까워질수록 알게 되는 재한 씨의 모습들은 제 기대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기에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안 피는 줄 알았는데 저 몰래 담배를 피는 건지 옅은 담배 냄새와 함께 코트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담배를 피우는 걸로 다 큰 성인을 나무랄 순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귀기 전에 혹시나 싶어 물었을 때는 담배를 피지 않는다 그러더니 저한테 거짓말을 했나 싶었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주지 괜히 숨기는 듯한 모습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실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다음번 만남부터는 담배 냄새는커녕 담배 흔적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혹시나 내가 싫어하는 걸 알고 끄는 건가 싶어서 저는 재한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재환 씨, 혹시 담배 끊은 거야? 나 때문에? 응? 끊다니? 나 원래 담배 안 피잖아. 그래? 난 재환 씨가 담배 피는 줄 알았는데. 나 사실 저번에 재환 씨 주머니에서 담배 봤었어. 종종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알고 있었거든. 차라리 솔직하게 말이라도 해줬지. 괜히 숨겨서 좀 속상했어. 아니야. 나 정말 담배 안 펴. 그때 그건 회사 동료가 두고 간 담배를 챙긴 거야. 냄새는 일하다 보면 흡연자들이랑 동석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 아닐까? 재한 씨는 자기는 원래부터 담배를 핀 적 없다며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그렇다니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종종 그런 비슷한 일이 있곤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재한 씨에게 실망했다 싶은 부분들이 보이면 다음번에 보면 감쪽같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바뀐 모습에 놀라서 물었지만 그때마다 재환 씨는 자기는 원래 그랬다며 제가 오해하는 거라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정말 오해를 한 건지 아니면 재한 씨가 거짓말하는 건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며 재한 씨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초반의 실망감과 달리 재환 씨는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초반에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취향이야 두말할 것 없었고 사소한 식습관이나 버릇들이며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버릇들까지 모든 것이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남편감 같았어요. 누가 일부러 맞추려고 해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제 취향에 들어맞았죠. 저는 그런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각 없다는 딸 걱정에 제 결혼을 기대하시던 부모님께서도 재환 씨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연애 끝에 진지하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재환 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생각했는데 막상 저는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야 재환 씨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는 재환 씨가 저를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재환 씨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듯 했습니다. 평소 데이트를 할 때면 늘 다른 얘기를 주고받기 바빴던 탓에 저도 굳이 물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죠. 저야 연애 초기부터 부모님 이야기며 제일 친한 친구들 얘기에 제 어렸을 적 이야기까지 전부 했지만 원래 말이 없던 재한 씨는 묻지 않으면 먼저 얘기를 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재한 씨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더라고요. 재한 씨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된 저는 솔직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당연히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실 거라 생각했는지 몰랐던 남자친구의 사정에 괜히 미안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결혼 약속을 받고 다음날 재한 씨는 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환 씨네 집에는 언제 가? 어머니가 나 마음에 들어 하실지 너무 걱정되네. 그게 나영아, 내가 말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말이야. 화 안 낼 거라고
약속해 줄래? 뭔데 그래. 괜히 무섭게 뜸들이지 말고 얼른 얘기해봐. 우리 사이에 숨길 게 뭐가 있다고. 그, 우리 어머니 말이야. 사실 어머니가 몸이 좀 안 좋으셔. 그래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거든. 진작 말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말을 못했어. 늦게 말해서 미안해.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사정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의식 없이 누워만 계시다니.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기다리던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로 파혼을 고민한다거나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미리 얘기를 하지 않은 건 섭섭할 일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는 그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화를 내기도 어려웠죠.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해줬어야지. 설마 내가 그런 일로 결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한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와서 솔직히 말하면 우리 결혼해도 내가 어머니 모셔야 해. 나 말고는 다른 가족이 없잖아. 그렇다고 아프신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낼 수도 없고. 물론 그렇다고 나행이 너한테 부담을 줄 생각은 아니야. 어머니 간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할 거고 어머니는 의식 없으시니까 방에만 계실 거야. 살면서 절대로 너 불편하게 하거나 걱정시킬 일 없어. 그렇다고 해도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하겠어. 너한테 미안해서 말하기까지 몇 번이나 고민했는지 몰라. 늦게 얘기를 한 것은 당황스러웠지만 결혼할 사이에 그 정도 신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이해하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저는 아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살던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외동아들인 남편이 홀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했기에 저는 다른 선택사항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마저도 제게 미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 후 한 번도 제게 시어머니의 간병을 부탁하거나 하는 일 없이 낮이고 밤이고 늘 혼자 시어머니를 챙기곤 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아무리 약속을 했었어도 이제는 부부가 되었으니만큼 앞으로의 고난을 나눠야 한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절대로 제게 시어머니를 부탁한 적이 없었어요. 여태 나 혼자 한 건데 이제 와서 당신한테 시킬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어머니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지. 그래도 우리가 결혼했으면 이제는 내 시어머니이기도 하잖아. 부부 사이에 내외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돕는 게 맞지. 그동안이야 어머니한테 자기밖에 없었으니까 자기 혼자 해야 했지만 이제는 나도 있고 당신도 혼자가 아니잖아. 간병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매일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 그래. 나도 간병이 힘든 거 아니까 당신한테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나랑 결혼해주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부탁하겠어. 그런 이유로 저는 결혼 후에도 한 번도 시어머니를 챙기거나 모신 일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없을 때라도 혼자 몰래 도와드리고 싶기도 했지만 저도 간병은 해본 적이 없어서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알려주고 배울 수 있으면 저도 얼마든지 어머니를 챙겨드릴 텐데 괜히 나섰다가 어머니가 되려 잘못되실까 싶은 걱정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야 저를 시켜먹는 게 미안해서 그런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괜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시어머니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챙기는 게 맞다며 저한테 부담 한 번 주지 않고 모두 다 알아서 하려 했어요. 그건 제 생각보다 더 효자였던 남편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라 생각했죠. 어머니가 나한테 해주신 게 많아서 그런지 이제는 내가 어머니한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굳이 당신 손 빌려서까지 어머니 모시고 싶지 않았어. 지금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내가 어머니한테 지은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이 느껴져.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한테 잘해주셨거든. 당신 얘기를 듣다 보면 어머니 참 좋으신 분이셨을 것 같아.
나도 어머님이 참 궁금하다. 혹시 어머니랑 당신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은 없어? 그러고 보니 그 집에는 희한하게도 가족 사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 둘뿐인 단촐한 가정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님을 제대로 만나뵐 수 없었어서 그런지 어머님이 깨어 있으셨을 때의 모습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없냐 물었지만 남편은 최근에 찍은 사진이 없다며 오래전 어머니와 단둘이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진으로나마 시어머니와 남편의 추억을 엿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남편의 옛 사진 속 얼굴들이 지금의 남편과는 많이 다른 듯 보였습니다. 어릴 적 사진이 그럴만하다 싶기도 했지만 자라면서 이목구비나 분위기로 많이 달라진 듯 하더라고요. 근데 여보, 어릴 적 사진은 많이 다르다. 누가 보면 다른 사람인지 알겠어? 내가 좀 많이 용됐지? 아니? 어릴 적에도 귀여워. 근데 뭐랄까?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해야 하나? 좀 낯설게 느껴지네? 원래 남자들은 자라면서 얼굴이나 분위기 많이 달라지기도 해. 나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 운동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가? 나는 어릴 적이랑 판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변한 게 별로 없거든. 당신 운동 정말 열심히 했나 봐? 뭐, 그렇지. 남자는 등치가 있어야 하니까. 어릴 적에는 저렇게 귀엽고 약하게 생겨서 괴롭힘을 많이 당했거든. 아마 그래서 자라면서 일부러 인상 쓰고 다녀서 인상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 나는 당신 귀여운 모습도 좋은데? 근데 자기 정말 어릴 적에 사랑 많이 받고 자랐나 봐. 사진 속에서도 어머니 아끼시는 게 많이 보이네. 근데 왜 이 이후의 사진은 없어? 학창시절 사진은 없어? 아, 그게 저는 이사 오면서 잃어버렸어. 어머니도 엄청 아쉬워하셨었지. 남편의 이후 행적은 볼 수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귀여웠던 시절의 사진을 보니 왠지 늘 완벽해만 보이던 남편의 빈틈을 본 기분이랄까요? 남편은 어릴 적에는 귀엽게 생기고 유약해서 괴롭힘을 받았다며 어린 시절의 모습을 싫어했지만 저는 귀여운 남편의 모습이 더 정감이 가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 활짝 웃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남편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 잘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는 괜히 더 시어머니의 사정이 안타까웠어요. 아드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드님이 결혼한 것도 못 보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시어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어머니를 챙겨드려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출장은 마다하던 남편이 미룰 수 없는 출장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일주일간의 해외 출장을 말이죠. 남편은 시어머니를 저에게 맡기기 부담스러운지 회사를 설득해보려 했지만 회사 쪽에서도 남편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의견 조율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어요.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인데 가야 하지 않나 싶었던 저는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며 마음 놓고 남편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쩐지 저를 못 믿어하는 듯 했죠. 진짜 미쳐버리겠네. 회사에 직원이 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다들 나더러 가라 그러는 거야. 당신이 꼭 필요하다며. 다른 일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어떡해. 그러다가 괜히 미운털 박히거나 회사 일에 문제 생기면 그게 더 큰일 아니야?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인데 회사 생활 잘해야지. 그동안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왜?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당신이 못 믿었기보다 내가 불안해서 그렇지. 어머니 아프시고서 어머니 옆을 떠난 적도 없고 그동안 내가 챙긴 게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보, 이참에 잘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이런 일 또 없겠어? 당신이 다치기라도 하거나 사정이 생기면 내가 어머니 대신 챙겨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가서 서로 당황하고 걱정할 바에는 지금부터라도 내가 천천히 어머니 모시는 거 배우고 당신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어? 나 당신이 걱정할 만큼 모질이 아니야. 간병은 처음이지만 당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나 한번 믿어봐. 어?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어쩌면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몰라주나 싶기도 하다. 그럼 이번만 좀 부탁할게. 저희 끝없는 설득으로 남편은 겨우 마음을 다잡고 출장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떠나기 전날까지 제게 주의사항을 몇 번이나 가르쳐주고 제가 제대로 하는지 수십 번이나 또 당부를 하고서야 떠나지만 말이에요. 그래봤자 각각 어머니를 닦여드리고 제때에 약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리 걱정을 하나 싶었지만 워낙 효자였던 남편이 어머니와 떨어지는 게 불안한가 보다 하며 저는 남편의 당부대로 시어머니를 잘 모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처음 며칠간은 별일이 없었어요. 괜히 시어머니가 걱정된 탓에 제가 퇴근을 앞당기기도 했고 저도 혹시나 싶어서 자기 전까지 시어머니를 유심히 지켜보곤 했었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출장지에 도착하자마자 확인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를 걱정하더니 매일 영상통화로 시어머니의 상태까지 확인하고서야 겨우 마음을 놓는 듯 했죠. 여보, 나 잘하고 있어. 나 믿는다고 해놓고 거기까지 가서 또 걱정인 거야? 아니, 나도 어머니랑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게 처음이라 괜히 마음이 불안해서. 그리고 당신도 걱정이고. 어때? 할만해? 그럼 어려운 것도 없고 당신이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 근데 괜히 불안해서 나 요즘 방문도 열어놓고 잔다? 혹시나 어머니 소리 들리면 달려 나가보려고. 의식 없으신 어머니가 어떻게 깨어나셔? 그래도 혹시 기적이라는 게 있잖아. 당신도 매일 어머니가 깨어나시길 기대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나도 설마 싶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무 기적을 바라는 건 간병하는 가족들한테 별로 안 좋아. 괜히 희망 고문 같은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냥 어머니 상태를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신도 괜한 기대하지 마. 저는 혹시나 남편이 없는 사이 어머니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되지도 않을 기대를 하며 남편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그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남편이 긴장을 풀었으면 해서 했던 이야기였지만 남편은 그런 기대도 힘든지 제 이야기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런 반응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너무 철없는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멀리 출장 떠나서 걱정이 많은 사람에게 괜한 소리를 해서 더 걱정을 시켰나 싶은 생각에 저는 괜히 더 미안해졌죠. 미안해, 여보. 여보, 그러라고 한 말은 아닌데 내가 괜한 소리를 했나 봐. 아니야. 나야말로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당신도 좋은 의미란 얘기일 텐데 말이야. 그럼 그동안 잘 부탁할게. 그리고 여러 번 말했듯이 약은 절대로 빼놓지 말고 꼭 정시에 넣지 않게 드려. 알았지? 응, 알겠어. 실수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마지막으로 제게 시어머니의 투약 시간을 당부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당부했던 것 중 가장 강조했었던 게 바로 어머니의 투약 시간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초상을 치른다며 신신당부를 한 탓에 저도 맷대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의 투약 시간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제 시어머니를 소홀히 챙길 생각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가뜩이나 저를 못 믿어하던 남편을 안심하라며 떠밀듯 출장을 보낸 게 저였으니 제가 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남편이 시키는 대로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투약 시간을 늦지 않으려고 저는 알람까지 맞춰놓고 몇 시간 전부터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변수가 일어나고 그런 변수는 늘 뜻밖의 결과를 낳거나 하는 듯 하네요. 그날 하필이면 아침부터 일이 꼬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점심도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된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퇴근길에 나서게 되었지만 다행히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지하철이 연착되어 버렸고 마음이 급해 지하철에서 버스를 타러 나갔더니 시위 인파로 길이 전부 막혀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나 싶었던 저는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도로는 너무나 막혔고 택시 안에 타 있던 저는 막히는 도로를 보며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약 시간을 놓치면 어머니 상태가 위중해질 거라며 신신당부를 했던 남편의 말이 떠오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죠. 하지만 막히는 길 위에서 저는 결국 어머니의 투약 시간을 놓치고 말았어요. 큰일 났다 싶어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려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깨어나신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만 알았습니다. 투약 시간이 늦으면 큰일 난다는 남편의 말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어머니의 상태를 위급하게 만든 건 아닐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위급해지신 게 아니라 눈을 뜨고 계시다는 게 저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깨어나신 거예요? 저 보이세요? 아가씨, 지환이 어디 있어? 예? 남편은 지금 출장에 떠났어요.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에 가게 돼서 제가 어머니를 대신 모시게 된 거예요. 아, 저 모르시겠구나. 저는 아드님이랑 결혼한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며느리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놀라던 저는 무슨 얘기부터 해야 하나 횡설수설하며 짤막한 제 소개를 먼저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없으신 동안 무슨 얘기라도 들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어머니를 지켜봤던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반가웠어요. 하지만 며느리라 말하는 제 소개에 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시며 다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가씨, 잘 들어. 나 걔 엄마 아니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한 씨가 그동안 어머니 걱정 많이 했었어요. 어머니 혹시 지금 정신이 없으세요?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혹시 정신 없으셔서 그러신 거면 제가 지금 당장 의사를 부를게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요. 아, 그럴 게 아니라 지한 씨 목소리부터 들어보실래요? 어머니 깨어났다는 거 지한 씨가 들으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어머니도 아드님 소식이 제일 궁금하시겠죠? 아니야, 하지 마. 걔 내 아들 아니야. 아가씨, 나 정신 멀쩡해.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아들은 따로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재한 씨가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뇨. 그 약 때문에 내가 의식 없이 잠만 자고 있었던 거야. 그놈이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랬는지, 내가 왜 자기 엄마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놈 낳은 적도 없고 어디 아픈 적도 없는 사람이야. 오늘처럼 약을 제때 맞지 않았더라면 진작 일어나서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그놈의 약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동안 꼼짝도 못했지. 이재환 그놈이 내 집이랑 내 재산을 탐내고서 나를 이렇게 만든 거라고. 저는 제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 아주머니의 말씀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오래 누워있다가 깨어나셔서 정신없이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 이야기에 저도 어머니의 이야기를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제가 그 약을 제때 투약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이전과 달리 점점 정신이 드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놀라신 어머니께 물을 한 잔 가져다 드렸고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또렷해지시는지 이전의 기억들을 전부 떠올리시며 제게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지환이는 우리 집에 새 들어 살던 총각이었어. 내가 우리 집에 옥탑에 새를 놓았는데 거기 들어온 세입자였지. 처음 만났던 게 20살 때였어.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막 퇴소했는데 돈이 많이 없다고 월세를 좀 깎아주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 나도 여의치는 않은 사정이라 난감하긴 했지만 딱 우리 아들 또래 같기에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깎아주겠다고 했었지. 그래서 그렇게 그놈이 우리 집 옥상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고아라는 말을 들으니 나도 모르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 그래서 자꾸 밥이고 간식이고
챙겨주고 자주 들여다봤었어. 처음 듣는 남편의 고아원 살이 이야기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 품에서 모자람 없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남편의 과거는 다 뭐였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저는 어릴 적 사진들과 너무 닮지 않았던 남편의 생김새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사진이 당연히 남편인 줄 알았으니 자라면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남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산이속 일문과 남편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만한 아들이 있었거든. 어렸을 적 병으로 죽어버렸지만 자랐으면 딱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텐데 싶어서 재환이 그놈이 남같이 느껴지지 않더라고. 그래서 아들처럼 조카처럼 자꾸 챙기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사정도 알게 되고 걔도 내가 자식이나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사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때부터는 그놈이 내가 고맙다면서 나를 양어머니처럼 모시겠다 그러대. 그때야 나는 젊은 사람이 참 살갑고 좋다 싶었어. 그래 우리 엄마 아들하고 지내자 한 거지.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월세는 내고 문제없이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았으니까 나도 열심히 사는 청년 도와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그놈이 10년 넘게 우리 집에 살게 되었어. 내가 자기 생각해서 얼른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라 그래도 자기는 예의가 좋다면서 불편한 옥탑살이를 자처하더라고. 그 사이 월세를 몇 번이고 올려야 했지만 나도 그새 그놈한테 정이 들었는지 돈 가지고 괜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물론 나도 그동안 도움받은 것도 있고 진짜 양아들인 셈 치고 월세 한번 안 올린 거지. 심지어는 돈이 급하다고 할 때마다 내가 돈도 빌려주고 사정이 안 좋아 보일 때마다 나를 용돈도 챙겨주고 그랬지. 나도 넉넉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걔가 나를 정말 어머니처럼 대한다 싶어서 그랬던 거야.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주머니의 집에서 세입자로 살았던 남편은 그동안 아들의 노릇을 자처하며 아주머니와 정말 살갑게 정을 붙이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보통 집주인 세입자 사이에서는 어려울 만한 금전거래도 하고 둘 다 홀로 된 상황에 명절마다 같이 음식도 해먹고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하셨던 듯 했어요. 처음에는 생판남으로 만났지만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며 무려 10년을 넘게 그렇게 알고 지냈으니 제가 봐도 두 사람 관계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 같았죠. 제가 알던 남편이라면 그런 분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리 없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아들 같아서 잘해주었던 거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지 않겠어? 아무리 양어머니 양아들이라 해도 남보다는 가까울 사이일 텐데 서로 사정까지 뻔히 알면서 말이야. 그런데 너무 오냐오냐 했는지 그놈이 내 뒤통수를 치려고 내가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거야. 작년인가? 그놈이 나한테 와서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됐단 말을 하더라고. 30 넘었으니 결혼할 때가 되긴 됐다 싶었어. 나도 괜찮아 아가씨 있으면 중매 서겠다 했었는데 정말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 일처럼 기쁘더라고. 너무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놈이 대뜸 돈을 좀 해달라는 거야. 결혼 자금이 필요한데 그 여자는 자기가 고아인지도 모르고 이래저래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대.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놈이 글쎄 나더러 집 살 돈을 좀 빌려주고 결혼식 날 자기 엄마 노릇을 해달라는 거야. 나도 아들 같던 놈이 결혼한다 그래서 적당히 주기도 하고 결혼 선물도 하고 성심성의껏 할 생각은 했었지만 그건 아니지 않아? 나도 재산이라고는 이제 하나뿐인데 내가 진짜 내 자식도 아닌데 내 집 팔아서 집 얻어줄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고아라 서럽다 해도 남들 속여가면서 남의 자식 부모 노릇을 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이놈이 갑자기 돌변해서는 나를 이 꼴을 만들어 놓았던 거야. 나한테 이상한 약을 놓이고 사지 멀쩡한 나를 이렇게 곧 팡에 누워있는 신세를 만든 거지. 나도 정신만 돌아오면 어떻게 좀 벗어나고 싶었지만 나는 남편이란 자식도 없으니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가까이 지내는 지인도 별로 없어서 네 피해를 알아줄 사람이 없었어. 아마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그놈 손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살다가 죽어버렸겠지. 그래서 정말 고마워. 아가씨가 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자신이 고아인 것을 숨기려던 남편은 혼자 사는 집주인 아주머니를 해하여 집을 빼앗고 비 한 방울 안 섞인 아주머니를 자신이 어렵게 키운 친어머니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아주머니께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저는 도무지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은혜 주신 분께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자기가 고아였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숨기로 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진실을 말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남을 해치면서까지 저를 속이려 했네요. 그리고 저를 그런 자신의 범죄에 가담시키기까지 했죠. 그제서야 저는 제게 절대 간병을 시키지 않고 혼자 어머니를 케어하던 남편의 의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어머니를 지켜보게 된다면 혹시나 자신의 범죄가 들키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었겠죠. 그래서 여태껏 저를 위한답시고 혼자 일을 벌리고 비밀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떠나면서도 저를 믿지 못해 걱정을 했던 거겠죠. 만약 그때 남편이 출장을 가지 않았고 제가 그날 투약 시간을 놓치지 않았더라면 그 아주머니의 피해는 영영 드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진실을 전부 알게 된 저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죄를 감싸주는 여자도 있다 그러던데 남편을 향한 제 사랑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는지 저는 제 손으로 남편을 신고하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를 속이고 저까지 범죄에 끌어들인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솔직했더라면 이해를 했을 텐데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한 사람의 인생을 빼앗고 짓밟은 죄를 제대로 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주머니의 증언과 저희 증언들로 남편의 범행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가해자인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장지에서 돌아오자마자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제약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자기 회사에서 불법으로 약물을 빼돌려 아주머니에게 투여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납치 감금에 불법 약물 유통과 투여에 대한 죄까지 같이 물게 되었습니다. 경찰들도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며 전부 혀를 내둘렀지만 다행히 저는 무혐의가 인정되어 공범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조사가 끝난 뒤 곧바로 남편과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볼 일 없던 경찰서에 가게 되고 조사까지 받게 된 게 인상 깊어서 그런지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범죄에까지 연루된 남편이었기에 이혼을 못할까 걱정할 일이 없었죠. 저는 그냥 무사히 헤어지기만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범죄 사실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남편이 작정하고 저를 속이려 했던 거라면 혼인 무효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된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하게 되었고 몇 달간의 재판 끝에 저는 그 인간과 완전히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저를 속였었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들었던 제가 마음을 열지 않았어서 그런지 어떻게든 제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제 이상형 행세를 했답니다. 제 일거수일투족을 쫓아 저희 취향을 파악했고 심지어 제가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통화하는 내용까지 엿들으면서 제 취향을 알아냈었죠. 그리고는 입맛부터 취향, 취미까지 전부 제가 바라는 남자로 바꿔갔던 거였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점점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바뀌어가던 남편의 모습이 참 좋기만 했는데 저의 만족 뒤에 그런 연극이 존재할 줄은 차마 몰랐습니다. 그게 어찌나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든지 내가 처음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게
가족 없이 고아로 자란 상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며 잠시나마 남편의 행동을 이해해보려 했던 저는 그 인간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투성이었다며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내가 왜 그런 인간에게 걸려들었는지 반성하던 것도 그만두기로 했죠. 누군가가 작정을 하고 속이려 들었는데 당한 사람이 잘못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저도 누군가를 믿었던 것이 죄는 아니라 생각하기로 했죠. 험한 일을 겪어 정신적으로 피해가 컸지만 앞으로는 저도 제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을 관두고 이제는 과거의 일을 지우고 상처를 치유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